스타트업 직장인들이 풀어놓는 이야기 보따리 11위 라운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업계 고인물이자 M&A도 하는 제이콥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팟캐스트 열심히 하는 우디입니다. 아, 예. 뿌듯하네요. 네, 열심히 하게 되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스타트업은 어떻게 유니콘이 되는가라는 책 리뷰를 하면서 M&A를 통해서 성장했던 그리고 또 실패를 했던 옐로모바일 사례를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아무래도 M&A라는 게 스타트업씬뿐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기업의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M&A 이것저것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카카오 모빌리티 이슈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M&A를 주제로 좀 더 다양한 재밌는 이야기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 M&A 전문가 네, M&A도 하는 네. 제이콥입니다. 네, 제이콥이 법무법인에 계실 때 아마 좀 하셨었죠? 네, 했었습니다. 어릴 때 이제 주니어로 처음 이제 제가 일을 시작할 때 그때는 다들 M&A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쵸. 일단은 멋있어 보이잖아요, 좀. 네. M&A.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Merger and Acquisition. 네. 그래서 M&A를 다들 하고 싶어 했죠. 근데 요즘은 다들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네. 그 리걸 사이드에서 M&A를 하는 것이 그렇게 막 되게 재밌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되게 잡일이 많고 일단 그 듀딜리전스라고 불리우는 실사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니어들은 주로 실사에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뭔가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다 선배 변호사들이 하기 때문에 쉽게 좀 지치는 그런 분야이긴 합니다. 그리고 원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잖아요. 네. M&A를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 없어도 돼. 그냥 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 험하게 굴리는 곳으로 유명하고 네, 그래서 M&A는 지금은 인기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M&A 자체 리걸 사이드 말고 M&A는 굉장히 기업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조직이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시기여서 참 여러 가지 면으로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뭐 M&A 하면 또 이제 우리가 용어를 먼저 또 알고 가야 되잖아요. 네, 머저 M&A가 앤 뭔지. 애퀴지션. 네. 머저 앤 애퀴지션인데 사실은 M하고 A는 되게 다른 거예요. M은 합병이라는 것이고 애퀴지션은 인수인데 인수합병을 같이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쉽게 말하면은 M은 돈 없이 하는 통합, A는 돈을 가지고 하는 통합이라고 아주 간단하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머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주로 주식을 바꿔주는 그런 트랜잭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돈이 별로 안 듭니다, 사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옐로모바일 케이스가 주로 이런 합병 또는 주식 교환에 의해서 통합이 이루어졌고, 애퀴지션은 주로 돈이 많이 드는 돈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통합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죠. 네. 그게 그 옐로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섞여 있었잖아요. 네, 반 정도는 돈으로 주고 반 정도는 뭐 주식으로 주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급 대금이 늦어졌죠. 네.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합병이 더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해관계가 확실히 복잡해지죠. 그리고 저도 이 M&A를 뭐 그냥 실무단에서 하다가 한참 후에 깨달은 건데 이게 결국은 다 주주들 사이의 노름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가 아닌 뭐 임직원이나 일반 회사나 그 법인이나 이런 쪽에는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합병을 할 때는 주주들 사이에 자기의 지분율이 바뀌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뭐 합병을 한 다음에 건물을 실제로 통합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법인은 서로 딴 데서 일을 하고 있어도 법인은 통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거 이외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사실 그거를 이제 PMI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합병 후 통합 작업도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인수의 경우는 지분을 100% 살 수도 있고 네. 그냥 좀 의미 있는 만큼의 지분율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가 안 되는. 예를 들면은 뭐 오늘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넷마블이 코웨이라는 회사를 샀잖아요. 코웨이가 상장 회사고 코웨이 지분의 한 25%밖에 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상장 회사는 주주총회에 어차피 100%가 다 안 나오고 네네. 그 100% 안 나와서 이제 7, 80%만 출석을 했는데 과반수를 먹으려면 35%여야 되지만은 35%가 25%가 높죠. 근데 네네네. 그 주주총회 나온 사람이 다 나를 반대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한 25에서 30% 정도면 상장회사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죠. 비상장 회사의 지배력을 가지는 기준 어느 정도 보통 된다고? 뭐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51%? 50% 플러스 한 주죠. 근데 주주가 좀 많은 비상장인 경우에는 그래도 한 30% 넘으면 그래도 최대 네. 주주로서
지배료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합병의 경우에는 아예 그 피합병 법인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지분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그게 없다고 어떻게 해야 바뀌냐면 될까요? A와 B가 합병을 했을 때 네. A의 100%가 있고 B의 100%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A와 B의 합쳐진 법인이 100%가 되는 겁니다. 아, 비율을, 그러면, 네. 비율이 A, B가 똑같은 기업 가치로 평가가 됐다면 50%로 줄어들겠죠. 전부 다 모든 주주의 지분율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네. 근데 A가 B의 2배로 평가됐다. 그러면 2대 1이니까 그 A의 주주들은 자기 지분율이 3분의 2가 되고, 네네. B의 주주들은 3분의 1이 됩니다. 사실 합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 합병이 되게 자주 일어나거든요. 네. 계열사 간에. 네. 그래서 계열사 간의 합병이 사실은 그 어떤 특정 대주주를 위한 쪽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면 일단 대기업 씬에서는 상속이라든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개편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좀 큰 것 같고, M&A를 하는 목적이. 그러면 스타트업 씬이라든지 어떤 상속의 목적이 좀 없는 업계에서는 M&A를 왜 할까요? 이제 M&A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M&A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M모 컨설팅사에서 만든 그 자료가 있었습니다. 맥킨지? 네. 인수, 왜 회사를 인수하는가? M사에서는 6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인수되는 회사가 성장한다. 인수되는 회사가 뭔가 기술은 좋은데 뭔가 이용자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을 모 회사가 채워줌으로써 그 회사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장 초과 공급을 제거한다. 이거는 그 같은 경쟁사들끼리 인수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있었던 어쨌든 실패했지만 결국은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가 배민을 인수하려고 했던 네. 하지만 이제 결국은 요기요는 따라서 나왔죠. 그래서 초과 공급이라는 건 결국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제거함으로써 사실상의 담합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하고 세 번째로는 제품에 대한 고객 접점 증대라고 하는데 1번하고 좀 연결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제품이 있는데 고객이 없는 회사였다면은 우리가 고객을 부어준다. 이런 게 목적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기술 또는 인력 인수. 그 인수되는 회사가 굉장히 기술이나 인력이 좋을 때 돈으로 그걸 빨리 사올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스스로 개발할 수도 있지만 돈으로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네. 다음엔 규모의 경제 추구. 이것도 같은 업계에서 있을 때 가능한 거겠죠. 근데 규모의 경제 또는 비용 절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같은 업계에서 합병을 하면은 중복되는 조직을 제거를 하죠, 보통. 예전에 뭐 은행 합병할 때도 많이 그랬던 것 같고 네네. 지점을 통폐합한다든지 아니면 본사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그 팀이 없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도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신사업 초기에 진입한다라는 목적도 있대요. 이것도 이제 작은 회사를 큰 회사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신사업의 초기에는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네. 데스밸리라는 그 구간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돈이 많은 모회사가 돈을 부어줌으로써 굉장히 초기에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목적 6개 정도로 정리를 하셨네요, M사는. 네. 일단 들어보면은 어쨌든 좀 자금이 있고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 좀 플레이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뭐 M&A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로펌이나 회계법인, 어드바이저리 또 PE까지도 사실 주요 먹거리예요. 이 M&A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그 수수료나 자문료가 네네.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보통 어떤 식으로 말해 주셔도 되나요? 어떤 식으로 자문료가 자문료는 네. 뭐 업계에서 대략은 이제 브로커리지가 먼저 있고 그거는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수자하고 매도자를. 네네. 그냥 공식적인 브로커리지는 1%에서 2%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게 IB들인가요? 네, IB라고 불리우는 네. 이제 브로커리지인데, IB가 그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브로커리지도 하면서 딴 것도 하는. 네네. 그래서 IB들이 보통 IB도 하고, 이게 라이센스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뭐 뱅커도 하고, 회계법인도 하고, 사실 심지어 로펌도 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한 1에서 2% 전체 딜 사이즈의 그 정도를 아마 가져가는 것 같고, 이제 브로커가 붙어가지고 사실 연결이 되면은 이제 기초적인 실사를 합니다. 네네. 실사를 할 때 뭐 사업실사, 기술실사, 회계실사, 법무실사 이런 걸 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는 아주 원칙적으로는 연결이 되던 말던 딜이 성사가 되던 말던 돈을 받아야지만 이해상충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리스크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되는 쪽으로 이게 온라인이 되면은 사실 안 돼요. 그래서 돈을 원칙적으로는 딜 사이즈랑 관계없이 성사와 관계없이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타임 차지 방식 또는 럼썸, 그러니까 정액제로 받습니다.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의 경우에 네네. 네. 타임 차지나 정액으로 받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한 1,000억짜리다 그러면은 회계법인도
회사도 아마 한 1, 2억은 받을 것 같고 법무법인도 뭐 한 1, 2억은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의 실사 비용이 나오고 기술 실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실사 또 사업 실사 붙을 때도 있어요. 사업 실사는 뭐 컨설팅 펌이나 그런 쪽에 들어가기도 하고 회계법인에서 기술 실사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테크를 실사를 네네네. 회계법인이 한다. 회계법인이라고는 하지만 네. 아. 이제 4대 회계법인은 이미 회계법인의 그 영역을 네, 넘어갔기 넘어섰죠. 때문에 네. 네네. 그냥 통합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그쵸. 하면서 어드바이저리가 있죠. 네, 그래서 회계실사에 붙여가지고 이제 네. 패키지로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실사, 본실사가 또 있는데 두 단계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프라이빗 딜, 그러니까 1대1로 브로커가 딱 이어주는 경우가 있지만은 비딩이 붙어가지고 이제 옥션 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옥션 딜을 하면 예비 실사는 대충 이제 그 가상 공간, 그러니까 가상 실사 공간을 다 올려가지고 대충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본 실사는 한두 개만 딱 합니다. 그래서 또 수억이 나가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기 시작하죠. 실사의 결과를 가지고 협상을 막 하면서 계약서 이따만한 걸 쓰고 끝나는 단계까지 한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에서 1조 사이의 딜이다. 그러면은 아주 빨리 해도 6개월 걸리죠, 사실. 네, 처음부터 딱 티저 나가긴 다음부터 네. 클로징 때까지 6개월이다 그러면 엄청 빨리 끝난 거죠. 근데 딜이 중간에 사실 많이 엎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엄청 엎어지죠. 최근 쌍용 자 아, 네. 네. 지금 근데 뭐 쌍용은 저 KG 그룹이 네, 가지고 맞아요. 와 대단합니다. 역시 PG KG 사업을 이니시스요? 네, 그 거기서 KG 쌍용을 그룹이에요. 인수하기로 그래요? 했어요? 네네네. KG 그룹이 와. KG 이니시스예요. 아. 거기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골프장도 갖고 있고 뭐 돈이 엄청 많습니다. 네, 저기 2대1 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아, 대단한 회사예요. 그 일단은 그 시스템을 깔아놓으면 통행 게이트죠. 그쵸. 그 뭐 톨게이트. 톨게이트처럼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인수인 거잖아요. 하게 된다면 이제 인수인데 요거는 그 인수 중에서도 이제 브로커가 붙지 않고 브로커가 법원이에요. 왜냐면 쌍용차가 지금 회생 절차 아마 그렇죠.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제 회생을 끝내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M&A를 통해 가지고 새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를 통해서 법원의 인가를 통해 가지고 아마 되는 그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네. 인수한다고 하네요, 신주를. 그래서 이게 법원 파산부가 이제 회생 절차를 하는데 심지어 그 예전에 그 IMF 때에는 그 파산을 담당하는 서울지방법원 당시 서울 파산부가 최대의 M&A 브로커리지라고 불릴 정도로 회사가 다 망해가지고 다 M&A로 팔렸기 때문에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웃지 못할. 잊지 못할 상황이었죠. 왠지 네. 거기 계셨던 분들 많이 뭔가 네. 아이디 같은 거 봤을 정관으로 것 많이 같아요. 가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근데 뭐 로펌으로 가신 분은 별로 없지만 이제 파산 사건에서 이런 M&A가 벌어진 경우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셨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전문가긴 해요. 네네. 네. 파산이 파산 늘- M&A 네. 전문가. 네. 그렇게 늘 있는 일은 또 아니니까. 네. 또 이제 IT 쪽에 저희가 있다 보니까 네네. 그래도 케이스를 IT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M&A로 탄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네이버하고 한게임이 NHN. 합병했을 때가 2000년이었고 네. 그 당시에 네이버는 검색 기술이 굉장히 좋았지만은 별도의 어떤 돈 버는 구멍이 없었던 때에 한게임이라는 굉장히 돈 잘 버는 회사하고 합병을 하면서 네네. 회사가 탄탄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지금 상호 보완적인 두 회사였고 결합을 해가지고 엄청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M&A였고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네이버, 그러니까 당시 NHN이 한 게임을 합병한 거였죠. 저 네이버하고 한게임이 비율이 네네. 이제 보면 이제 합병해서 NHN이 됐는데 네네. 그 합병이라는 건 누가 누구를 합병했다는 걸 보기에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기업 가치가 높은 사람이 합병하는 게 합병을 했다고 해야 되는 거냐? 네네. 아니면은 법인이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했다고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름이 남아있는 회사가 합병했다고 봐야 되는 거냐? 네네. 등등. 좀 애매하긴 하죠.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존속법인이 존속법인이 법적으로 보면은 존속법인이 법적으로, 존속한 게 맞죠. 근데 예전에 은행 합병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좀 대등한 회사끼리 합병을 하면은 서로 이제 PMI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다 싸우니까 누구는 존속법인을 주고 이름은 이 없어진 법인 거를 주는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법인을 이렇게 이쪽으로 없앤 다음에 요 회사 이름을 옛날 회사 이름으로 바꿉니다. 네이버와 한 게임이 그럼 합병을 몇 년도쯤에 2000년에 했고 꽤 오래됐네요. 그쵸. 네. 이제 그 당시에 네이버컴의 매출이 2000년 당시에 88억 원이었대요. 이익은 나고 있었어요? 이익은 살짝 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아니면 살짝 적자든지 거의 이제 굉장히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었는데 이때 한 게임이랑 합병을 하면서 어떻게 성사가 된 걸까요?
이게 이제 이 두 분은 원래 알던 분이죠. 그 원래 삼성 SDS 네, SDS의 출신이죠. 친구죠. 아마. 근데 네. 그때 친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제 기사에 나오기에는 학교가 같고 직장이 같기 때문에 어쨌든 자주 인터넷 사업 얘기를 나눴다. 근데 2000년 당시에는 막 PC통신이 그 인터넷으로 넘어가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그 네이버가 좀 큰 일이 있긴 했어요. 그때 막 상장을 할 때 새로운 기술이라는 그 새로운 데이터는 네. 그 전설의 전화, 레전드. 전설의 레전드죠. 네. 거기가 이제 거기에 인수를 하려고 투자를 받고 있거나 이제 합병 인수를 논의 중이다가 갑자기 새로움이 그거를 철회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 이제 돈이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한 게임과 붙자라고 빠르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아는 사이여서 회사를 합병시키진 않았을 테고 뭔가 사업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쵸. 네. 모험이었던 것 같고 결국은 게임은 돈은 지금 잘 벌고 있지만은 어떤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 검색은 언제 돈이 될지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막 구글이 그 검색 광고를 낼 시점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그게 뭐 잘 알려지진 않았겠지만 않았기 때문에 돈이 될까 안 될까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서로 교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세기의 합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네이버가 살아남고 어떻게 보면은 그 구글 형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몇 개 아닌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있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네. 자체 검색 엔진을 갖고 있는 나라가 네. 전 세계적으로 진짜 드물지 않나? 그럼 합병하고 나서 뭔가 크게 바뀐 게 있나요? 이 회사들의 비즈니스가 뭔가 캐시플로우가 좋아진 걸까요? 그렇죠.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계좌를 통합하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시너지도 당연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뭐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네이버 출신의 이제 많은 개발자들과 또 게임 쪽에 많은 뭐 개발 및 뭐 사업 개발팀 이런 쪽에서 많은 시너지가 났기 때문에 그 뒤로도 네이버가 승승장구하지 않았을까. 사실상 지금은 게임 비즈니스를 가지고 없죠. 네이버는 네. 게임을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김범수 의장이 이제 그 관두고 미국으로 가고 또 NHN은 또 분리가 되잖아요. 네네. 분리가 되면서 결국은 다시 이해진과 나머지로 다시 분리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게임으로는 그냥 마중물을 삼은 거네요. 한 게임을 마중물 삼아서 캐시플로우를 일으켜서 그걸로 좀 더 개발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처음에 시작했던 검색 엔진을 디벨롭해서 이제 광고 상품도 만들고 네. 지금은 뭐 모든 분야에서 아주 쇼핑부터 해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정말 없으면 안 되는 네, 그런 우리의 생활을 비즈니스를 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있죠. 네, 네. NHN과 한게임 합병 2000년대 있었던 거 잘 들었고 저는 카카오가 로엔 엔터테인먼트 그 멜론을 가지고 있었던 음악을 듣는 그 서비스인 음원 온라인 서비스인 멜론을 가지고 있었던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를 했던 지분으로 인수했던 요거는 이제 합병은 아니고 인수죠. 인수를 했던 게 꽤 괜찮았던 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우선 뭐 카카오도 네이버랑 약간 상황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유저가 거의 3천만 명 가까이 될 정도로 메신저 업계에서 큰 이제 플레이어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수익 창출 방안이 조금 모호했었잖아요. 카카오가 지금이야 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이 됐지만 맞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음원 온라인 서비스 시장의 업계 1위의 자리에 있었던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도 1위예요. 네, 지금도 1위일 것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데. 뮤직이 왔다 갔다 하긴 네, 하는데. 마켓쉐어가 좀 내려가긴 했을 거예요. 네. 당시에 비해서는. 저도 탈퇴했습니다. 저도 안 써요. 너무 UX가 복잡해져가지고 네, 플로어로 그래서- 옮겼습니다. 그쵸. 요즘은 이제 또 대체제가 많아졌죠.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이제 압도적인 1위였었던 멜론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아이유가 소속돼 있었던 기획사 로엔 엔터테인먼트, 네,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76% 정도 인수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뉴스거리가 됐었던 게 인수 금액이 크다,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대요. 2016년 당시에 1조 8,700억 원의 맞아요. 네,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 이게 거의 구글이 유튜브 인수했던 금액이랑 맞먹는데요. 구글이 맞아요. 2006년에 유튜브를 샀는데 네.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맞아요. 금액으로 비슷했어요. 샀대요. 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로엔을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말들이 많았다고 거기 해요. 어피티인가 거기가 어피니티? 어피니티 들어갔던 걸. 어피니티? 어피니티. P인데요? P. 거의 아시아 최대 아니에요? 이제 한국 분들이고 네, 근데 홍콩에 있지만. 한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홍콩으로 옮기신. 아, 세금 때문에? 네네. 그쵸. 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네. 홍콩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홍콩으로.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멜론 가입자가 저 되게 놀랐는데
2,800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액티브 유저는 아니었지만 가입자 수만 아이디로는 네, 가입 아이디로는 2,800만 명이었고 약간의 추론은 예전에 네. SKT 밑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SKT가 점유율이 높았는데 맞아요, 아마 맞아요. 약간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네. 그 이쪽 이제 끼워 팔기 비슷하게 맞아요. 끼워 팔기란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옛날에는 SKT 그 회원이면 가입자면 멜론 막 3천 얼마인가? 네, 엄청 한 달에? 싸게 주고 그랬었어요. 엄청 싸게 네. 이용을 할 수 있었죠. 네. 맞아요. 스카이폰과 더불어. 그죠. 원래는 SKT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거 뒤에서 살짝 얘기하려고 했는데 SKT가 이거를 로엔에다가 넘겼대요. 그래서 왜 넘겼냐 막 이런 말도 막 나중에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멜론 가입자 2,800만 명이었고 스마트폰이나 PC로 한 달에 이용하는 사람, 아무튼 서브스크립션 유저가 그쵸. 712만 명 정도. ML보다 더 좋은 거죠. 왜냐면 돈 구도를 돈을 내는 사람이 712만 네. 근데 명. 무료 이용자도 포함이라고 돼 있긴 해요. 아. 뭐 1분 듣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아. 그런 사람들도 좀 있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당시에는 2위 업체의 거의 2배 이상의 그 한 달 진위 유저가 그런 게 있었대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마켓셔가 거의 한 60%?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로엔을 인수하고 나서 확실히 좋아졌던 게 이제 지분을 76% 인수했으면은 연결 재무제표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로엔 재무제표를 연결하고 나서 그 콘텐츠 매출이 2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확실하게 눈에 띌 정도로 그 매출 상승 효과가 있었고 그 인수했을 때 시점에 로엔 재무제표를 보면 2016년 재무제표를 보면은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4,500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 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한 17% 되더라고요. 네, 괜찮네요. 생각보다 네, 엔터사가 돈을 잘 벌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멜론에서 들어오는 그 현금이 쏠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한 캐시플로우를 좀 확보를 어떻게 보면 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멜론도 좀 주인이 좀 계속 바뀌었던 게 카카오가 멜론을 인수하고 나서 자꾸 좀 떼었다 붙였다 했었어요. 카카오 계열사에. 계열사로 그렇죠. 네, 네. 합병을 했다가 네, 네. 다시 뛰었다가 네. 맞아 분사했다가. 네. 그 당시에 로엔이라고 인수하고 나서 이름을 카카오 M이라는 맞아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근데 한 2년 반 있다가 이제 흡수합병을 해요. 그 다음에 근데 몇 달 있다가 또 다시 떼어내요, 회사를. 근데 멜론을 이번에는 떼고 떼어내요. 그러니까 멜론을 카카오 본사에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분사를 해요. 멜론 왜냐면 이게 컴퍼니로. 자회사로 있으면은 네. 캐시플로우를 본사가 가져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배당해야죠. 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공시가 되고 네네. 그리고 뭐 배당할 때마다 세금 내야 되고 그게 쉽지가 않고 아마 적격 맞아요. 합병을 아마 채우는 그 순간 아마 합병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구나. 네. 근데 그렇게 뗐다 붙였다 하면 세금 안 내요? 그게 이제 다 양도긴 한데 적격 합병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조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높지 세금을 않네. 면제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잘 모르는데 합병을 하면은 항상 적격 합병이냐 여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합병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 주식 양도예요, 다 그게. 그러면 양도세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도세를 엄청나게 내요. 왜냐하면은 초기 멤버들은 뭐 거의 액면가에서 지금의 합병 그 가액으로 판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어쨌든 하여튼 안 내도 되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안 내도 되는. 그래서 2021년에 작년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멜론을 좀 들고 있다가 다시 멜론을 다시 떼어내고 그거를 카카오 엔터에 합병을 시켰어요. 작년 9월 정도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좀 지배구조 개편을 하기 것 위한 거 같아요. 플러스 네. 네, 카카오 계열사들이 2022년 하반기에 막 줄줄이 상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나왔었잖아요. 지금은 맞아요. 이제 조금 그 시장도 안 좋고 해서 얘기가 좀 잦아들긴 했지만 그래서 뭐 그런 IPO를 좀 준비하기 위한 계열 재편이 아니었나 맞아요.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거의 네. 같은 계열사 사이에서의 합병 뭐 분할 이거는 완전히 재무적인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냥 그 시너지는 건 약간 대외적인 메시지인 경우가 그쵸, 많고 그쵸, 그쵸. 그게 다 세금, 재무, 캐시플로우 이런 거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라고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쵸. 겉으로는 뭐 기사로는 그렇게 말은 하긴 하죠. 그거는 뭐 사실 대기업에서 상속을 위해서 합병한 때도 똑같이 네, 말하는 거고. 똑같고. 네. 그래서 뭐 지금 사실 멜론은 이렇게 카카오에 잘 가가지고 카카오의 콘텐츠 매출을 늘리는데 기여를 하긴 했지만 지금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많이 시장에 경쟁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당시 인수 시점이랑은 다르게 몇 년 만에 시장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유튜브 뮤직 너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스포티파이도 이제 들어왔잖아요, 국내에. 그래서 지금 멜론은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없긴 했지만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카카오의 큰 레베뉴 스트림의 큰 축의 하나가 콘텐츠잖아요.
콘텐츠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카카오 이런 페이지? 네, 카카오 페이지부터 해가지고 피코마. 네, 카카오 M도 사실 IP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연예인들도 많이 데리고 있고 가지고 있대. 많이 데리고 한때 있고. 아이유를 가지고 있었죠. 네, 한때? 지금 지금도요. 아니에요? 지금도. 아, 진짜 지금도? 네. 아, 지금은 독립하지 않았나? 독립은 했는데 네. 지분율이 아마 얽혀 있을 아, 건데. 그래요? 아이유? 네, 네, 네. 로엔. 네, 아이유, 왜냐면 아이유 한 명을 케어하는 데만 해도 진짜 중소기업이 나오기 때문에 네. 따로 이제 이담 엔터테인먼트라고 분리를 해놓은 걸로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직속은 아니죠. 네. 네, 그 카카오 직속은 아니고. 그때 제가 알기로 그 카카오가 있는 현금다랑 빚까지 그냥 풀 영혼의 매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레버리지를 엄청 썼죠. 그때. 그래서 미쳤다고 했어요. 그 다. 음. 근데 저는 지금의 카카오를 만든 거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선물하기도 있고, 뭐 모빌리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결국 멜론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한 1,000억 단위, 몇 천억 단위의 매출이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그걸 캐시카우로 이때까지 거의 한 10년간 거의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사람들 비판도 엄청 했고. 그러니까 카카오 매출이라고 지금 몇 년째 못 내고 있는데, 매출이라고 잡힌 게 이제 멜론이 대부분이니까.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시너지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냥 그 자체 더하기는 더하기였던 것 같긴 하고 큰 멜론의- 시너지는 네, 카카오 서비스 네. 자체랑은 네, 곱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는 콘텐츠 사업에 발 들이는 첫 스텝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네트워크? 네. 네트워크. 그렇죠. 왜냐면 엔터 사업이라는 게 그 자체가 네. 되게 컨텐츠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카카오가 그동안 하던 사업이랑은 조금 결이 그쵸. 그러니까 메신저 서비스랑은 사실 결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나마 이제 접점을 찾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으로 응원 서비스하는 거였던 것 업계에 같고. 발을 디디는 효과.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우리 최근 이제 사례로 너무 네. 라떼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네, 넘어갈 차례입니다. 지금 2000년대랑 2010년대 얘기했으니까 이제 2020년대로 넘어올까요? 우디가 최근 스타트업의 업계 M&A 딜 트렌드 네. 혹은 전망을 네. 몇 가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그 과거에 한 5년에서 6년 정도 전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 엑시시 엄청나게 어렵다. 네. 그러니까 투자하는 VC도 그렇고 창업자도 그렇고 엑시시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M&A가 엄청나게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씬에. 네. 근데 이게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가 그 성장을 잘 하지 못하는 저해 요인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의 엑시시 어렵다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PO는 뭐 제가 그 평균 내면 한 11년에서 12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창업부터 이제 IPO까지. 네네. 그리고 근데 이제 IPO로 가는 게 정말 얼마나 되겠냐? 그쵸. 거의 없죠. 네. 좀 유니콘보다 더 드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그 제가 통계 찾아봤는데 1%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VC는 돈을 쉽게 넣을 수 있나? 언제 될지 모르고 이게 맞아요. 우리나라 펀드 만기는 8년인데 8년에서 뭐 길어봤자 10년인데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스몰 엑시시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에콰이어도 당연히 잘 없었고, 네. 그 다음에 스타트업의 M&A도 없었다. 그래서 엑시시 어려운 게 좀 어렵다고 이제 예전에부터 임정욱 그 당시 센터장님이 스타트업 온라인 센터장님 많이 말씀 주신 걸 봤었는데, 최근에는 그 스타트업 간 그 인수합병이 엄청나게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까 말했던 맥킨지의 목적 중에 뭐 경쟁자를 없애거나 아니면 카테고리를 확장을 한다, 그런 용도로 되게 많지 않냐.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는 아까 제이콥 잠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되게 대표적인 거는 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이제 신선한 동력이기도 하지만 강력한 경쟁자가 경쟁자를. 될 거에 이제 씨를 그냥 말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스냅챗도 시도했었죠. 네,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노필터 책 읽어보시면 주커버크가 스냅챗을 인수하려고 진짜 온갖 공을 다 들입니다. 근데 실패하고. 그리고 당시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그 페이스북만 그랬던 게 아니라 트위터도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실제로 잭도시가 그 개인 주주로서 그 인스타그램 주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활발한 게 그 야놀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실탄이 확보됐으니까 그랬죠. 네, 그 우리 손상, 네, 네, 손상께서. 마사요시 상께서 이제 선택을 하셨고, 네. 근데 어쨌든 그 손상도 그냥 넣은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방향성을 봤겠죠. 그래서 야놀자는 처음에 뭐 모두가 알듯이 이제 모텔 예약 서비스,
모텔 서비스로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야놀자를 모텔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종합 레저 플랫폼인데 네. 야놀자의 전략은 그 수직 계열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제부터 뭐 광고, 호텔, 모텔, 프랜차이즈, 그리고 MRO, 그리고 지금 약간 부동산 사업까지 하지 않나? MRO는 뭐죠? MRO는 어메니티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칫솔, 뭐 기타 화장품, 뭐 드라이기, 뭐 이런 것들. 메인테넌스, 네. 리페어, 오퍼레이션. 이제 야놀자가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모텔 서비스에서 이제 호텔 카테고리가 되게 확보가 필요한데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또 되게 고급 호텔 입장에서는 그 야놀자랑 이제 엮이는 걸 그 당시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다 모텔 예약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제 5스타인데 그래서 뭐 호텔나우 인수했었고 그리고 데일리 호텔도 인수했었고 그리고 신성 무슨 시스템이라고 지금 그 야놀자 클라우드의 모텔가 되는 이제 그 호텔 관리의 이제 ERP 시스템 쪽을 하는 곳도 이제 인수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 같은 경우도 아예 처음부터 콜드 스타트 하면 뭐 라이센스 따야 되고 부동산 사야 되고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약간은 턴키로 할 수 있는 동남아 이제 호텔 체인 젠룸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이제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 야놀자가 저도 간단하게만 알아봐도 지금까지 뭐 20개 정도 이상의 네. M&A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전부 다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동종업계에서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목적 정도는 그렇죠. 달성한 것이 많고 시집 계열화도 많고 또 최근에 그 뭐 인터파크나 아니면 트리플과의 합병권 뭐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이게 한국 시장에서 사실 야놀자의 10조 가치가 인정받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호텔스닷컴이나 이런 어쨌든 숙박 예약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행과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외의 카테고리를 다 네.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숙박뿐만 아니라 먹는 거 뭐 나우버스킹 네. 같은 것들도 있고 시간을 사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네트워크 확보하고 이 DB 쌓고 하는 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인터파크 인수한 것도 항공권, 공연 티켓 네. 같은 것들은 이제 이쪽이 꽉 잡고 있어서 네. 야놀자도 이런 곳에 이제 DB나 이런 거 확보하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니까 인터파크를 사는 형태로 하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콘텐츠로서 이제 트리플 또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네. 스타트업으로 그 여기어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여기어때는 별로 M&A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아직 뭐 이제 일단은 싫다는 차이가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이 경쟁자라고 하기에 좀 힘들어졌을 정도로 좀 많이 격차가 벌어진 몸짓은 한 10배 네. 차이 나고. 네. 네. 그렇죠. 야놀자 어떤 경쟁자를 흡수하고 카테고리 확장하고 수직 계열화하는 목적으로 M&A를 적극적으로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다. 네. 돈이 있어서도 가능하다. 수직과 수평 모두 확장한다. 네네, 아주 빠르게 성장을. 시간을 산다. 어떻게 보면 정석 같은 거죠. 어느 정도 규모를 키우고 유저를 모은 다음에 레베뉴 스트림을 늘리는 네. 그런. 근데 플레이를 저는 하고 여기서 되게 궁금하고 걱정되고 고민되는 부분이 네. 이렇게 빠르게 열심히 이제 M&A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PMI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교롭게도 지난번 옐로 모바일 사례를 보지 네.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제 뭐 좀 더 잘 하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질까? 유기적으로 잘 안 되죠. 특히나 한국은 이렇게 기수 문화와 뭐 그런 게 있고 학연, 지연 이런 걸로 얽혀 있고 뭐 대부분은 잘 안 됐던 것 같고 잘 된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몸짓이 불어나면 네. 또 조직 문화 뭐 그게 되게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지만 네네. 어쨌든 그런 것도 되게 큰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갑자기 맞아요. 커지면. 제가 이거는 정말 그 회사 내부에 들어가지 안 하면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네. 딱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되게 어렵다고는 해요. 네. 되게 비슷해 보이는 회사들끼리도 잘 안 된다. 그쵸. 그래서 결국은 그냥 별개 회사처럼 운영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저는 같습니다. 재무팀, 회계팀도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각각 이제 비용 관리하는 뭐 계정 체계 같은 게 조금씩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겠죠. 네. 연결자무제표 만들기가 힘들겠죠. 아, 네. 그래서 뭐 컨설팅 업체에서 괜히 PMI 팀이 있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만큼 돈이 합쳐주고. 들고 시간이 네. 걸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여행업계 말고 혹시 하나 정도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사실은 되게 이제 최근이라고 아직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의미 있게 봤던 거는 토스가 LG U 플러스 PG 사업부를 인수했던 건이에요. 네네네.
좀 창의적이기도 했고 사실 거의 최초의 그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인수한 거 아닐까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거의- 전액대의 네. 딜로서는 네. 이제 피지 사업부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결제 대행업이고 우리나라 피지는 사실상 4개의 업체가 거의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볼 때. 결제 대행 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한 2조 정도 되는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그 NHN에 있는 KCP, 네. KCP가 한 6,600억, 그다음에 나이스 페이먼트라는 네. 데가 4,300억. 그 다음에 LG U+가 3,800억 정도 이제 토스 페이먼트로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KG 그룹, KG 이니시스가 원래는 KG가 되게 더 컸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많이 사세가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저희가 그 권도균 대표님 거기 맞죠? 이니시스 네. 팔았죠. 처음에 엑시트 파신 거죠. 하셨구나. 완전 아. 엑시트한 거죠. 그 그 대표님이 당시에 파운더예요? 이니시스. 이니시스 어. 그래서 그 당시에 몇 천억대로 엑스타신 거 네, 아니었나요? 네. 네. 그래서 이 시장인데 네. 여기에서의 이제 LG U+라는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은 LG라는 그룹에서 특별히 뭐 하고 있는 일은 없는.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그래서 U+라는 인터넷 회사, 결국은 그 회사에서 PG 사업이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제 또박또박 돈을 벌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그 PG 사업부로 있었는데 이제 토스가 PG를 띄워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딜을 했고 토스 입장에서는 카카오 멜론 인수에 비슷한 효과를 얻었죠. 왜냐하면 연결로 잡히면서 이제 그 회사의 캐시플로우와 매출이 다 같이 잡히게 되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일단은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PG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집니다. 그쵸. 사실은 네. 오픈마켓도 할 수 있고 뭐 이걸 가지고 다른 이제 외부의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결제를 붙이는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토스의 페인 포인트는 결국은 송금은 돈이 안 된다는 거 결제를 맞아요, 붙이지 맞아요. 않으면 네. 결제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는 거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토스 본체는 특히나 그래서 결제 대행업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빅3 중에 하나였던 LG U+를 가지고 오는 그런 결단을 한 거였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기회가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이 PG 사업부 인수한 다음에 타다도 인수했고 그 타다 인수한 것도 많이들 결제 볼륨. 네, 결제를 경험. 그래서 토스 입장에서는 이 결제 경험을 주지 않으면 앱의 활성화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제 경험을 꼭 해야 되고, 타다도 인수했고, 카페24도 투자를 했어요, 사실은. 아하. 토스가? 네. 아하. 그래서 뭔가 결제 쪽으로, 오픈마켓 쪽으로 가는 방향을 조금 잡은 것 같은데, 네. 네. 토스의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뭔가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토스페이먼트라는 이름의 회사가 전신이 LG U+의 LG 그 플러스 사업부. PG 사업부. 네. 근데 이게 사실 PG 그 라이센스 따는 게 꽤 시간이 걸리고 돈도 들고 하잖아요. 구축하는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프라 만드는 게 네.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잘 사지 않았나? 네. 라는 그쵸. 생각이 좀 그리고 들어요. 네트워크예요. 이게 PG가 생긴 것이 맨 처음에 이 PG라는 거는 결제 대행업인데 오프라인에서도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너무 중요해진 것이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어떤 온라인 쇼핑몰이 그 카드사와 각각 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 그 모듈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결제 모듈을 다 개발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PG라는 데가 내가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내 것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 결제할 수 있어 라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준 게 PG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중요한 그 업이었는데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이 쇼핑몰이 작을 때 어떤 PG를 쓰게 되면은 다른 데로 가기가 거의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 잡힌 고기가 있는 그 LG U+를 뭐 샀다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토스의 그 콥뎁 업무 설명을 보면은 얘네의 원칙은 buy or build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냉정하게, 그러니까 뭔가 감성적으로 우린 스타트업이니까 처음부터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뭔가 좀 그래도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는 그런 기조가 있지 않나? 금융업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네. 금융은 기존의 라이센스 기반의 사업이고 하나하나 쌓는 게 기술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네. 특히나 안정성이 또 중요하고 기술만 있는 게 아니고 라이센스 플러스 안정성인데 빅4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결제 실패율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네, PG 하다 보면 이게 결제 우리가 실패도 되네. 돼요. 그게 0.몇 프로가 나와요. 항상 그러니까 결제 저는 아직 실패율이. 경험 못 해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결제 실패하면은 다시 결제 시도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소비자는. 그러니까 결제 실패율이 있으면은 그게 다 리소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끝까지 실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커머스 업체는 그게 GMV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제 실패율이 되게 중요한데 그냥 시스템만 깔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계속 안정화를 시켜가지고 실패율을 낮추기 위한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네, 그래서 조그만 데를 못 쓰는 이제 웬만큼 트래픽이 나오는 회사들은 조그만 데를 쓸 수가 없어요. 네.
잘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굉장히 좋은 인수였고 앞으로 많은 거에 기반이 될 것 같다. 네. 물론 뭐 은행도 있고 보험도 있고 증권도 있지만 네. 전자금융 쪽에서는 PG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토스가 진짜 일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토스 이번에 2020년에 있었던 LG U 플러스 사업부에서 3,650억이네요. 클로징 됐을 때 굉장히 잘했다라고 네.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개인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고. 즉 가격은 제가 따져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업의 기반이 될 거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네, 좋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어디? 네. 너무 빠르게 성장할 것 같아서 잠재적인 경쟁사를 먹는다? 그거는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고, 저는 카테고리 확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일쉐어의 29cm 인수? 네. 저는 처음에 29cm가 스타일쉐어를 인수한 줄 알았는데, 스타일쉐어가 29cm를 인수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스타일쉐어가 그 당시에는 대부분 10대나 20대 초반? 네, 그 친구들이 많이 썼는데, 약간 연령대를 높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커머스 기능을 강화하고. 그래서 이 29cm를 인수했었고, 그래서 그 둘이 이제 뭐,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무신사는 우신사라는 곳이 있지만 어쨌든 그 남성복 카테고리에서는 정말 독보적이지만 여성 카테고리 상대적으로 약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스타일쉐어를 인수함으로써 그쪽 이제 카테고리와 도메인 확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조금 신기했던 건 스타일쉐어가 29cm 인수할 때는 원래 29cm가 옷 파는 데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생활 라이프스타일. 네, 뭔가 잡지 라이프스타일 같은 그런 것이 네. 약간 오브제 같은 거 팔고 맞아요. 뭔가 힙한 감성의 문구류 같은 거 팔고 약간 맞아요. 이런 데였는데 그러니까 옷도 팔았죠. 네. 그 뭔가 메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스타일쉐어가 사고 나서 완전 싹 바뀌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무신사가 또 큰 인수를 했었네요. 맞아요. 3천억 정도 네.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에콰이어를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사업 사업부를 맡으시는 분들이 에콰이어를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있다. 예를 들면 쿠팡 이츠 같은 경우도 약간 소규모 스타트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규모 스타트업 약간 다른 일 하시던 분들을 인수해서 예, 쿠팡 이츠 사업을 이제 이끌어 나가고 계시고 그리고 이건 인재 인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쪽이 그 아마존을 많이 벤치마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구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조금 더 밸류를 주기 위해서 이제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쿠팡 플레이. 예, 네.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훅이라는 오. 이제 싱가포르의 그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지금 쿠팡 플레이의 모태가 됐다. 아, 그러면 쿠팡 플레이 만드는 회사는 외국에 있는 거네요? 그 인력이 하는지 아니면 그 기술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수를 하고 이제 되게 단기간에 출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성장을 위해서 빠른 시장 장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열심히 M&A 전략을 펼치고 플레이를 하는데 사실 직원 입장에서는 조금 입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뭐 대기업에 있었다가 스타트업으로 인수되면 그 안락함이 싫을 수도 있고 백오피스 같은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최근에도 보면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금 뭐 MBK 파트너스에 팔린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그 카카오의 노조가 있었대요 원래. 저 몰랐는데. 네, 그 크루 유니언에 갑자기 모빌리티 직원들 반 이상이 가입하면서 막 매각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지금 약간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랑 막뭐 간담회 하고 이러고 있는데 매각을 하면 어떤 네. 게 안 좋을까요? PA. 제 생각에는 일단 가장 걱정하는 거는 우리의 고용이 승계되느냐 뭐 그리고 보상이나 복지가 유지되느냐 이런 게 좀 가장 큰 것 같고 PE들은 그리고 사실 전략이 그러니까 PE가 인수한다는 단기간에 높여서. 네, PE 인수되는 거를 좋아하진 않죠, 회사들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PE가 대주주가 된다면 더구나. 네. 직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판단을 해야 할까요? 인수가 되는 경우에 이제 PE 인수가 대표적으로 되게 반발이 많은 거잖아요, 사실. 네. 저 PE는 들어갔을 때 전략이 되게 좀 뻔하거든요. 예측 사실. 가능하죠. 네. 네, 왜냐면 비용 효율화, 그다음에 자산 재평가, 네. 그다음에 뭐 CEO 바꾸고. 뭐 전략은 다르게 수정하는데 매출 드라이브? 매출 드라이브. 근데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왜냐면 원래 PE라는 그 제도를 만들어준 이유가 기존에 방만했던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해서 실제로 PE는 지금 이제 바뀌긴 했는데 예전까지는 10% 이상 인수를 했어야 되고 어쨌든 경영 참여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경영을 어쨌든 효율화를 해가지고 제일 최적화시킨 좋은 회사를 만들어서 팔아라. 이게 이제 취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방만한 회사들이 그렇게 되기도 했고. 근데 조금 우리나라 PE들 중에 물론 플레이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 너무 숫자적으로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왜냐면 아마 이런 사모펀드 역사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또 짧은 시간에 실적을 내야 되니까 일단 들어가면 자산자평가 비용 효율화부터 시작하고 나는 그러면 바로 재무제표가 좋아지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적 위주의 좀 플레이를 하다 보니 네. 이렇게 사모펀드라는 말 자체가 좀 악마화되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들고 아쉽죠. 사실 뭐 직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크게 대응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PE에 인수됐을 때는 소위 PE 입장에서는 유휴 인력을 정리하는 그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 유휴 인력이 안 돼야 되는 건데. 그쵸, 어떻게 보면. 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MBK가 어떤 식으로 정리라고 하긴 좀 그런가? 엑싯 계획을 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의외이긴 해요. 왜냐하면 네. PE가 들어가는 쪽은 주로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없고 네, 조용히 돈 버는 네. 그런 곳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카카오 그룹을 어떻게 보면 흔들 만큼의 이 진원지가 사실 모빌리티였잖아요. 네. 이런 데를 왜 사가는 것일까? 그러게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끝으로 우리 M&A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멘트를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M&A는 저는 어쨌든 그 일을 익숙하게 겪어왔던 사람이라 그런지 활발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 되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런 뭐 기업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잘 섞이는 결과도 있고 또 사실 M&A라는 거는 망할 회사가 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너무 망해야 되는 회사들이 망하지 않고 뭐 정부의 뭐 지원이나 등등등 해가지고 그 그룹 사이에 그룹사들은 또 이제 계열화하기 도와주니까 안 망하고 남아있었던 게 너무 큰 일이어가지고 빨리빨리 안 된다 싶으면 접고 팔던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하던지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야지만 경제가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M&A가 더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M&A, 특히 스타트업 M&A 이게 활발해지면서 어쨌든 엑시스의 기회가 더 많다. 그래서 점점 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덜 부담스럽게 근데 이걸 그리고 하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VC 입장에서도 엑시스의 기회가 이제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 M&A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정말 중요한 전략이자 성장 전략이기도 하고 엑시트 전략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많은 좋은 M&A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비 라운지에서 다시 만나요.